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분의 깊은 사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0세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깊은 상처와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그 깊이가 남다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맡겼다가 모든 것을 잃고 가족 관계까지 파탄에 잃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많은 분들께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할머니의 사연을 천천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 평범했던 일상의 시작.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70세가 되었고요. 부산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과는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남편은 2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는 혼자 살면서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큰아들 민수는 제가 가장 아끼는 자식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했고 착하고 효성도 깊었거든요. 민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결혼도 하고 손주도 둘을 낳아주었어요. 명절이면 어김없이 내려와서 안부를 묻고 용돈도 챙겨주곤 했죠. 딸 영희는 부산에서 살지만 시댁일로 바빠서 자주 못 오는 편이었는데 아들이 워낙 잘해줘서 외롭지 않았어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근검절약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남편이 작은 가게를 하면서 번 돈을 모두 모았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집을 담보로 전세를 놓고 들어오는 임대료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최대한 아껴 썼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집값을 포함해서 약 8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었어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30평 아파트였는데 위치가 좋아서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거기에 예금과 적금을 합쳐서 현금으로도 2억 원 정도 있었고요. 저는 늘 이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제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을 자식들이 잘 써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과장까지 승진했고 아이들도 잘 컸어요. 손주들이 올 때마다 제가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면서 행복한 할머니 노릇을 했죠. 그런데 2년 전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면서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심각해 보였는데 저는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는 동업자와 함께 작은 IT 회사를 차리겠다는 것이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항상 창업에 대한 꿈이 있었다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업 자금이 문제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담보가 부족하다고 하네요. 민수는 서울에 있는 자기 집은 이미 대출이 많이 나가 있어서 더 이상 담보로 잡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집을 담보로 잡고 싶다는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1년만 시간을 주세요.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바로 대출금을 갚아드릴게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집은 제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 곳이고 무엇보다 그 집이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계속 설득했어요. 엄마, 저 정말 자신 있어요. 이 사업은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면 엄마도 더 좋은 집으로 모셔드릴 수 있고요. 결국 아들을 믿고 집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1년 정도면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부 주식 투자의 시작과 착각. 민수가 대출금을 받아간 후 처음 몇 달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매달 대출 이자는 민수가 꼬박꼬박 보내주었고 사업도 잘 되고 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엄마,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올해 말까지는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놓였어요. 역시 제 아들이라고 능력도 있고 책임감도 강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보내주던 이자가 한두 번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연락하면 죄송해요, 엄마. 회사 자금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며칠만 늦어져도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업 초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자 지급이 늦어지는 빈도가 잦아졌고 연락도 뜸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부산으로 내려와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실은 사업이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수익을 낼 방법을 찾다가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주식 투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평생 주식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주식은 위험하다고 하던데. 엄마, 걱정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수익이 좋더라고요. 지난달에만 해도 500만 원을 벌었어요. 민수는 자신이 공부를 많이 했고 전문가의 조언도 받고 있다면서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더 큰 수익을 위해서 투자금을 늘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원금 3억 원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5억 원 정도는 있어야 진짜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엄마께서 가지고 계신 예금으로 2억 원만 더 투자하게 해주시면.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은 것도 사업 자금이라고 했는데 그 돈을 주식 투자에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의 매일 전화해서 주식 투자가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자신이 얼마나 신중하게 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엄마, 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은 모두 대기업이에요. 삼성전자, LG화학 같은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들이라고요.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게 몇 주를 설득당하다 보니 저도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정말로 안전한 투자일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결국 제가 가지고 있던 예금 중 1억 원을 먼저 보내주었어요. 그때 민수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1년 안에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다 갚아드릴게요. 그 후 한 달 정도는 정말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민수가 거의 매주 전화해서 이번 주에 200만 원 벌었어요. 저번 주에는 300만 원 수익이 났어요라고 신나서 보고했거든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역시 제 아들이 똑똑하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빨리 돈을 갚을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민수가 또다시 투자금을 늘리자고 제안했을 때 이번에는 별로 망설이지 않고 나머지 1억 원도 보내주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큰 수익을 내서 빨리 빚을 갚고 엄마께 용돈도 더 많이 드릴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순진하게 믿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속일 리가 없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걸 보면 분명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3부 파국으로 향하는 길. 투자금을 모두 보내준 후 처음 2달 정도는 여전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민수는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다고 보고했고 저도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달에 들어서면서 민수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먼저 전화해도 잘 받지 않았어요. 민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 엄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좀 바빠서. 말투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활기찬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피곤하고 우울해 보였거든요. 주식 상황을 물어봐도 그냥 괜찮아요라고만 대답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딸 영희에게 연락해서 오빠가 요즘 어떤지 물어봤더니 영희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명절 때 만났을 때 표정이 안 좋아 보였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쯤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무슨 일이니? 왜 이 시간에 전화를? 엄마, 저 큰일 났어요. 주식이 폭락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소리야? 큰 회사 주식들이라고 했잖아. 엄마, 제가 거짓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대기업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수익이 적으니까 더 큰 수익을 내려고 작은 회사들, 코스닥 주식들을 샀어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민수는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자신이 투자한 여러 회사들이 부정회계나 사기 등의 문제로 주가가 폭락했다고, 어떤 회사는 상장 폐지까지 당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된 거야? 엄마, 거의 다 날렸어요. 5억 원 중에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5억 원이 5천만 원이라니. 4억 5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민수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평생이 걸려도 갚을게요. 하지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민수의 월급이 400만 원 정도인데 생활비를 빼고 나면 얼마나 남겠어요? 4억 5천만 원을 갚으려면 몇십 년이 걸릴 일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집을 담보로 잡은 3억 원의 대출이었어요. 매달 이자만 200만 원이 넘게 나가는데 민수가 그걸 계속 감당할 수 있을 리 없었거든요. 엄마, 일단 제가 월급에서 최대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방법도 찾아보겠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민수는 서울에서 월세를 내고 살아야 하고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도 있었거든요. 결국 한 달 뒤 민수는 대출 이자를 못 보내겠다고 연락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회사에서 대출도 받아봤는데 제한이 있어서. 그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어요. 은행에서는 계속 연락이 오고 이자를 못 내면 집을 경매로 넘긴다고 협박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딸 영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하지만 영희도 시댁에서 사업하는 걸 도와주느라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오빠가 저지른 일에 대해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엄마, 제가 처음부터 반대했잖아요. 오빠가 주식 투자한다고 했을 때도 위험하다고 말렸는데. 영희의 말이 맞았어요. 처음 민수가 주식 이야기를 꺼냈을 때 영희는 반대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들 편을 들었었고 영희의 말을 무시했어요. 결국 6개월 후 제 집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경매로 나간 집값에서 대출금과 각종 세금을 빼고 나니 1억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 돈으로 작은 전세집을 얻어서 이사했는데 30평에서 15평으로, 그것도 오래된 빌라로 이사하니 마음이 너무 쓸했어요. 사부가족 관계의 파탄. 집을 잃고 나서 저와 민수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어요. 민수는 처음에는 계속 사과하고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도 뜸해졌어요. 명절이 되어도 부산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제가 전화하면 죄송해요, 엄마. 아직 얼굴 보기가 부끄러워서. 라고 하면서 피했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건 민수의 태도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죄송하다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때는 정말 대박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문가들도 그 주식들이 오를 거라고 했고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이상해진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손해를 안 봤을 텐데 심지어는 제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엄마도 돈을 빨리 늘리고 싶어 하셨잖아요. 제가 수익 났다고 할 때 좋아하셨고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언제 돈을 빨리 늘리고 싶어 했나요? 그저 아들을 믿고 맡겼을 뿐인데 더욱 가슴 아팠던 건 민수가 자신의 생활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30평에서 15평 빌라로 이사했는데 민수는 여전히 서울에서 똑같은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너라도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돈을 아껴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아이들이 전학하면 적응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회사에서 너무 멀면 출퇴근이 힘들고 변명만 늘어놓을 뿐 실질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딸 영희와의 관계도 어려워졌어요. 영희는 오빠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속상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경제적으로 도와줄 여력은 없었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시댁 사정도 어렵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서요. 영희는 대신 생활비를 조금씩 보내주려고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이미 한 자식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다른 자식한테까지 손을 벌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친구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무엇보다 제가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무서웠어요. 경로당에 나가서도 다른 할머니들이 자식들 자랑을 하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는 저도 민수 자랑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입을 열 수가 없었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민수가 보내는 돈이었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나마도 제때 안 올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가서 같은 변명을 했어요. 30만 원으로 어떻게 한 달을 살겠어요? 빌라 월세만 40만 원인데. 결국 제가 남은 돈을 조금씩 쓰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났어요. 민수와의 관계는 회복되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졌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라고 오히려 화를 내기도 했어요. 오부 현재의 고통과 깨달음. 지금 제 나이는 70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사랑했던 아들과는 원수가 되고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에요. 가장 힘든 건 경제적인 문제예요. 기초연금과 민수가 보내주는 돈을 합쳐도 월 8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빌라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4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해요. 식비를 아끼려고 하루에 2끼만 먹을 때도 있고 난방비를 아끼려고 겨울에도 이불을 두껍게 덮고 지내요. 아픈 곳이 있어도 병원 가기가 부담스러워서 참을 때가 많아요. 예전에는 손주들이 오면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줬는데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손주들도 할머니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 예전만큼 반갑게 인사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마음이 아픈 건 민수와의 관계예요. 평생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데 이제는 전화 한 통화하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서로 할 말이 없어요. 민수는 여전히 제게 미안하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활 수준을 낮출 생각도 없고 더 많은 돈을 보내줄 생각도 없어 보여요. 가끔씩 엄마, 제가 승진하면 더 많이 보내드릴게요라고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도 모르고 설령 승진한다고 해서 제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민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어요. 더 이상 바라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냥 남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씩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생각이 많아져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요. 지금 돌이켜보니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니까 효자니까 무조건 믿었던 거죠. 주식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고 민수가 하는 말만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돈에 대해 너무 무지했던 것도 문제였어요. 평생 남편이 경제적인 일을 다 처리했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냥 은행에 맡겨두기만 했거든요. 투자나 재테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만약 그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육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사회적 메시지. 요즘 뉴스를 보면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분들이 많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사기를 당했다거나 투자 실패로 전 재산을 잃었다거나 이런 일들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주식 붐이 일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뛰어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큰 손실을 본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그 중에는 부모님의 재산을 맡아서 투자했다가 실패한 경우도 적지 않고요. 저는 다른 분들께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무리 효자라도 투자에 관해서는 절대 맹신하면 안 돼요. 특히 주식 투자는 정말 위험해요. 전문가들도 실패하는 게 주식 투자인데 일반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착각이에요. 대기업 주식이니까 안전하다, 전문가가 추천했다, 이런 말들을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도 정말 신중해야 해요. 집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 곳인데 그걸 담보로 잡으면 정말 위험해요. 저처럼 집을 잃고 나면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무엇보다 부모님들께서는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조금은 줄이셨으면 해요.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요. 저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의 삶과 미래에 대한 생각.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큰 꿈이나 희망은 없어요.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민수나 영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유일한 바람이에요. 가끔씩 복지관에 나가서 다른 할머니들과 대화도 하고 도서관에서 책도 읽어요. 돈이 안 드는 일들 위주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민수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짧게 통화해요. 서로 할 말이 별로 없어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이런 인사말 정도만 주고받아요. 예전 같은 정은 많이 사라졌어요. 영희는 가끔 안부 전화를 하고 추석이나 설날에는 찾아와 줘요. 그래도 딸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아직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신 분들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요. 70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구나 싶어요.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랑은 하되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제 저는 남은 시간을 제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으면서 조용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지 마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저의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70세 할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맡겼다가 모든 것을 잃고 가족 관계까지 파탄에 이른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 투자나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둘째, 주식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실패하는 것이 투자인데 일반인이 쉽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셋째,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노후 자금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